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디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입니다. 저는 살면서 내가 특별하게 가진 재주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다들 평범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식에게 부끄러운 엄마만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느끼게 된 것이 있어요. 가정에 충실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재능이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이런 것도 재주였다는 걸 깨닫게 된 일에는 사실 최근에 겪었던 동서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서는 말이죠. 앞서 제가 말했던 재능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죠. 빼어난 외모는 기본에 약사라는 누구나 알아주는 직업. 집에서는 여성스럽고 얌전하게 행동해서 주변의 인식도 좋았고요. 말투마저 상냥해서 정말 완벽한 여자랑 산다고 다들 우리 서방님을 부러워했어요. 저도 만약 남자였으면 동서와 같은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완벽하면 저는 뭔가 하나라도 흠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절대 흠 같은 건 보이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전혀 없었죠. 이런 동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었어요. 시댁에서 저는 동서와 달리 능력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막 무시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동서처럼 챙김을 받거나 하진 않았죠. 내심 섭섭하긴 했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넘겼던 부분이었는데 동서는 이런 저를 보면서도 늘 형님으로서 존중해 주었어요. 그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동서가 이렇게 저를 형님으로 우대해 주니 시모도 그런 동서를 보면서 저를 깔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동서의 태도에 시모가 더 형님 취급을 해줬던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동서는 시댁에서도 완전 상전 취급을 해줬어요. 뭘 하든지 시모는 동서부터 챙겼고요. 물론 우리 남편은 저를 먼저 챙겨주었지만요. 시댁 식구들의 분위기는 동서를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저도 물론 동서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러다 동서가 결혼하고 2년 차가 되던 해였어요. 이제 슬슬 독립을 하겠다. 내 약국을 차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이제 다른 약국에서 경험도 쌓았고 경영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충분히 경험해 봤으니 이제 제 약국을 차리려고요. 독립해야죠. 그런데 막상 약국 차리려니까 생각만큼 쉽지 않네요. 들었던 것보다 월세도 엄청나고요. 참, 세상이라는 게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는 말을 이렇게 느끼게 되네요. 새삼. 동서는 그냥 푸념한 듯이 한 말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조금 심각한 표정을 하더라고요. 당장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동서가 없는 자리를 따로 만들더니 온 가족을 호출하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우리가 작은 애를 도와야 하지 않겠니? 저렇게 독립하고 싶어 하는데 그깟 돈 몇 푼 없다고 자기 약국 하나 차리지도 못하고 아휴 얼마나 불쌍하니. 작은 애가 이때까지 우리한테 해준 게 정말 많잖아. 아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너도 당연히 도와줄 거지? 당연하게 우리가 돕는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조심스레 말을 건넬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사실 사는 것도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만 벌고 있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만큼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지만 저희 사정도 좀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었지만 시모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죠. 저는 그래도 최대한 돕기 위해서 가랑이가 찢어질 만큼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동서에게 줬고요. 처음에는 동서도 고맙다고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방문하겠다고 연락한 뒤 찾아와서는 그때 건넸던 돈을 다시 돌려주더군요. 형님,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형님이 이 돈 무리해서 마련해 주신 거라고 남편에게 들었어요. 절대 이렇게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충분히 대출해서 돈 마련할 수 있어요. 저희 살자고 어떻게 형님네가 힘들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돈은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물론 어머니께는 돈 잘 받았다고 이야기해 둘게요. 그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동서의 행동에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싶더군요. 사실 돈이라는 게 사람 눈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 힘으로 알아서 하겠다며 돈을 돌려주는 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저희 정말 힘들었거든요.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말을 꺼내지도 못한다는 것을 동서도 알았던 거죠. 이런 동서의 행동이 정말 배려 깊다고 생각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동서는 집과는 먼 동네에서 약국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의 지갑 사정상 약국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먼 동네에 있는 자리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어렵게라도 약국을 차리게 되었고 약국은 시모에게 정말 큰 자랑이 되었죠. 동서가 개업한 약국 덕분에 시모의 어깨는 하늘 끝까지 치솟을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동서의 약국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예, 우리 작은 애가 약사잖아. 그런데 글쎄, 이번에는 자기 약국을 차렸단 말이야. 그래서 난 아파도 걱정이 없다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말만 하면, 우리 작은 애가 좋다는 약을 막 갖다 주는 거 있지. 게다가 요즘 힘이 없다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구해왔는지 유명하다는 영양제도 막 가져다 주는 거야. 이러니 약사 며느리 좋다는 거 아니겠어? 너희들도 부럽지? 집을 찾아온 친구분들은 당연히 그냥 웃으면서 그런 시모의 말을 듣기만 했죠. 다들 표정에는 그냥 그렇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모는 항상 자랑으로 끝나지 않았죠.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어느 날은 기어이 저를 그 1시간이 넘는 약국까지 보내서 뭘 받아오라고 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니 제가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심부름을 시키는 시모를 보는 표정이 좋지 않았겠죠. 물론 시모도 이를 느꼈을 테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하루는 온 가족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동서 당사자는 없었지만요. 지금 너희들이 불만이 있는 거 안다. 왜 모르겠니? 그런데 작은 애가 약국에서 번 돈을 혼자서 쓰지는 않잖아. 우리 가족에게 보탬이 되는 일도 많이 하고 있고. 큰애, 너도 네 동서에게 도움을 받은 일이 많잖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작은 애 약국을 함께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살자꾸나. 약국은 평생을 가도 그 자리에서 해먹을 수 있는 사업이잖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저도 약국이라는 것이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쯤은 다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온 가족이 함께 했어야 하잖아요. 각자 회사를 다니는 서방님이나 우리 남편을 제외하면 시모는 동서의 약국을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억울했던 것은 정작 약국에서 바닥 쓸고 동서의 일을 돕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다가 시모가 이런 말을 한 지 얼마 안 가 시모가 할 일도 없어 보이는 약국에 저를 보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약국에서는 말이에요. 방문하는 손님 중에 어르신들이 참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약만 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서에게 전화번호를 받아가는 어르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의아하긴 했어요. 아무리 고객 유치라고 하지만 결혼한 유부녀라면 딱 잘라낼 만한 일이니까요. 시모도 이런 동서의 행동 거지 때문에 많이 불안했던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면 동서가 불편해할 테니 저를 보낸 것이었고요.
심지어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동서에게 찝쩍거리는 일이 많더군요. 제가 뻔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에요. 동서만 봤다 하면 사람들이 결혼했냐 물으니 시모의 걱정도 이해가 가긴 했죠. 거기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 말을 아끼는 거 보니까 한번 갔다 왔나 보네. 아이, 그래도 괜찮아. 요즘 젊은이들은 한번 갔다 온 사람도 무척 많으니까 말이야. 그게 뭐 흠이라고. 아이, 우리 아들 좀 봐봐. 얼마나 잘생겼어. 그러니까 한번 만나볼래요? 연락처 하나 주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잘 말해 놓을게. 한번 갔다 오는 게 대수롭지 않다는 말이 저 나이 드신 분 입에서 나올 정도라니 동서가 참 잘나긴 했구나 싶었죠. 문제는 이 말을 어디서 시모가 들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날은 동서의 약국을 도와주고 시댁으로 향했거든요. 그런데 대뜸 저를 잡고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 네 동선에 약국 잘 봐주고 있는 거니? 아, 듣자 하니 오늘도 그 노인네들이 와서 아들 사진을 보여주고 갔다면서. 거기다 뭐? 갔다 온 건 흠도 아니라고? 아, 미친 거 아니니 그 사람들? 대체 왜 가정이 뻔히 있는 애를 잡고 그런데? 그리고 걔도 왜 결혼했다는 말이 똑부러지게 말을 안 하는지? 내가 있을 때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행동 거지를 바르게 안 하더라. 그러면 형님이라는 너라도 옆에서 유부녀라고 말했어야지. 옆에서 내가 얘 형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말해야 그 사람들도 안 오지 않겠어? 또 앞으로 누가 소개해준다고 하면 계속 나한테 이야기해라. 알겠니? 이런 이야기는 동서한테 대놓고 못하니 이제 절 이용하려고 하더군요. 그런 시모의 태도가 질렸지만 그렇다고 부탁을 안 들어줄 수는 없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본인의 눈으로 직접 내가 잘하고 있는지 동서가 잘 대처하고 있는지 봐야겠다 싶었는지 시모가 이 먼 약국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도 동서에게 찝쩍거리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잘 대처했죠. 내가 저번에 말한 거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들 진짜 괜찮은 놈이라니까. 한 번만 만나봐. 더도 말고 딱 한 번. 이렇게 늙은이가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는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능청스레 자기 아들을 만나라는 어르신의 말에 동서는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임자가 있는 몸이라니까요. 우리 남편 정말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지금도 저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그러니까 저 정말 어르신이 말하는 그 자리 갈 수 없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말해주셨을 텐데 그 자리는 다른 분께 양보하겠습니다. 좋게 둘러서 어르신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말하는 동서의 행동에 시모는 안도감을 느꼈는지 표정이 밝았죠. 사실 동서가 이렇게 말을 한 것에는 제 조언이 한몫했어요. 제가 동서에게 미리 시모가 이렇게 생각하니 행동 거지를 잘해라 이야기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굳은 일은 안 하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도와줘야 한다며 저를 동서의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도록 부추겼거든요. 하루는 정수기에 꽂을 생수통이 도착했는데 이를 본 시어머니가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작은 애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들겠어. 이런 게 오면 네가 제깍제깍 알아서 치워놔야지. 아유, 우리 집안 자랑인 약사님인데 혹시라도 이런 무거운 거 들었다가 허리라도 다치면 어떡하니? 그러면 약국도 문 닫아야 하고 피해도 이만저만 아닌데 눈치 있게 네가 잘 처리했어야지. 이제부터라도 잘해라. 참 섭섭했습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닌 건가요? 시모에게 정말 묻고 싶었죠. 동서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도 어쨌든 이 집의 며느리잖아요. 그러면 같은 대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집안 자랑이라는 동서가 혹시라도 다칠까 싶어서 저만 계속 굳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모의 태도에 저는 화도 났죠. 그러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동서가 한마디 했고요. "아휴, 어머니, 이런 일 저런 일이 어디 있어요. 굳은 일도 다 함께 하는 거죠. 저 이런 생수통 하나 든다고 그렇게 다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절대 연약한 사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형님에게만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동서가 이렇게까지 말했지만 시모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죠. 오히려 동서의 말에도 동서가 약국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으며 저에게 생수통을 옮기도록 시켰거든요. 그런 시모의 태도에 한숨을 쉬면서 생수통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수통 바닥에 이상한 하얀 종이가 붙어 있더군요. 통 밖에 있는 물기 때문에 글자가 번졌지만 글을 읽을 수는 있었죠. 이게 뭔가 싶어서 종이를 떼서 본 순간 저는 제 손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종이에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약 관련 이야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진통제, 식욕 억제제 힘들게 찾을 필요 없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어디가 놀랐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명함에 적힌 번호가 문제였어요. 이런 문구를 담고 있는 그 명함의 마지막에 적힌 핸드폰의 끝자리 번호가 동서의 번호와 똑같았거든요.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일단 혹시나 해서 명함은 제 주머니에 바로 챙겼어요. 그리고 저는 동서를 다시 보게 되었죠. 명함을 발견한 순간부터 하얀 가운을 입은 동서의 모습이 달라 보였거든요. 약국 안에서 일을 하는 동서는 하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악마처럼 보였죠. 이상하게 얼굴이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괜히 생사람 잡고 의심할 수 있으니 제대로 확인해보자 싶었죠. 저는 집에 돌아가서 주변에 공중전화가 있는지 찾았습니다. 내 번호로 걸게 되면 동서가 다 알아챌 테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자 싶었죠. 그것도 한참을 걸어서 다른 동네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하기까지 했어요. 혹시 모를 대비를 한 거죠. 명함 속 번호로 전화를 걸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번호가 동서의 번호가 맞으면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정말 갈피가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통화음이 멎으며 수화기 건너편에서 너무나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필요한 건 말씀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제가 말이 없으니 3번이나 반복하더군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동서 본인이었죠. 순간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놨어요. 너무나 놀랐거든요. 그렇게 타인에게 상냥하고 올바른 행동만 할 것 같은 동서의 이면을 발견하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하던가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일이 하나 터지게 되었죠. 제가 동서 약국을 도와주면서 주변 가게 사장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근처 가게 사장님이 동서의 남동생 이야기를 제게 꺼내는 겁니다. 자네 동서라는 사람, 왜 그 약국에 그 예쁘장한 여자 말이야. 얼마 전에 그 여자 남동생이라는 사람을 봤거든. 엄청 잘생겼더니만 연예인을 해도 되겠던데? 어쩜 그 집안은 인물이 그렇게 다 좋을 수가 있대? 정말 신도 불공평하다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죠. 동선의 집에 남동생이 있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가게 사장님은 자기가 봤던 것을 그대로 말했을 테니 거짓말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쳐간 것은 동서가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나 보다, 바람을 피나 보다 하는 사실이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풍전등화, 폭풍전야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곧 우리 가족에게 닥칠 위험을 혼자서 미리 엿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일단 시모에게 알리기 전에 동서에게 먼저 말을 건네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을 남에게 말할 순 없으니까요. 혼자서 머리가 터질 듯이 고민했죠.
이때는 정말 차라리 내가 모르는 일이 되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세상 일이 제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사건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더군요. 제가 가게 사장님께 남동생 이야기를 들은 지 며칠 뒤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불어오는 폭풍이 나와 식구들을 덮친 것만 같았죠. 그날은 정말 어지러운 새벽이었어요. 인근 호프집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날이었죠. 자네 큰일 났어. 자네 동선의 약국 지금 난리가 났어. 아유 어디에 뭐라도 들어왔는지 경보가 울려서 지금 난리도 아니야. 온 동네가 다 시끄럽다니까. 경찰은 왜 안 오는지 모르겠네. 일단 자네라도 빨리 와서 어떻게 좀 해봐. 수학이 넘어서 다급함이 느껴졌죠. 희미하게 사장님이 말하는 경보 소리가 들렸고요. 알고 보니 새벽에 갑자기 약국 문에 있는 경보가 울려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 바람에 인근에서 장사하던 호프집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해 준 거고요. 저는 바로 서방님께 전화를 했죠. 동선은 잘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방님, 동선에 약국에 경보 울렸다던데 괜찮으세요? 방금 인근 호프집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난리가 났다고 얼른 가보라고 하시던데 동서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얼른 깨워서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서방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심지어 동서는 집에 없었고요. 경황이 없어서 동서가 혼자 간 줄 알고 우리는 온 가족을 깨우기 위해 연락을 했죠. 하지만 저는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더군요. 도착한 동서의 약국은 이미 경보가 꺼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 약국 앞에 주차를 하고 내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온 가족은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의 약국 앞에는 인사불성이 된 한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는 동서의 품에 꼭 안겨 있었거든요. 거기다 자세히 보니 그 남성은 언뜻 봐도 앳된 외모를 하고 있었죠. 대충 20대 초반이나 되려나 싶은 외모였어요. 게다가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이 잘생긴 게 한눈에 띄는 그런 남자였죠. 동서는 그런 남자를 품에 안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약국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약국의 셔터를 내려 외부에 들키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고요. 결국 동서의 불륜을 온 가족이 차 안에서 보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차 안에서는 정말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죠. 그때 서방님이 말하더군요. 형, 미안한데 창문 좀 더 내려줄 수 있어? 일단 상황 파악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피하지 않고 이 상황을 직면하겠다는 의지가 서방님의 눈에 가득 들어 있었죠. 침착하게 우리 남편에게 요구하는 서방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가득했지만요.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다, 없어야만 한다는 가족들의 생각과는 달리 안에서는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더군요. 정말 상상이 더 무섭다고 하더니 약국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둘이서 무얼 하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차 안에서 이 상황을 다 듣고 있던 온 가족은 사실을 외면하고 싶다, 괴롭다는 듯이 귀를 틀어막으며 눈을 감고 있었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시모는 울면서도 아들의 귀를 대신 막아주고 있었어요. 시모의 표정은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러나 안에서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난 동서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남자와 시시덕거리고 있더군요. 약국은 옆에 큰 창문이 있었거든요. 안에서 무얼 하는지 정도는 간단하게 볼 수 있을 정도였죠. 모두 충격에 빠져 있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창문으로 내부를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본 광경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동서는 마치 남자를 큰 인형 갖고 노는 듯이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남자를 보고 동서가 한 혼잣말이 저는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꼬맹이, 너 어차피 또 며칠 못 가서 여기 올 거잖아.
널 너무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별걸 다 한다. 사랑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더니 정말이더라고. 자, 너도 이제 나한테 빨리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너 나 없으면 이제 못 살잖아? 웃으면서 말하는 동서의 섬뜩한 모습. 차라리 이게 단순한 바람이었더라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현장을 잡기만 하면 됐겠죠. 하지만 지금 동서의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기에 섣부르게 행동할 수 없었어요. 서방님도 이걸 인지했는지 흔히 보던 불륜 발각, 싹싹 비는 행동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다 생각한 것 같았고요. 밖에서 동서의 모든 행각을 보고 들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왔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제야 제대로 동서라는 사람을 보게 된 거죠. 동시에 우리 모두 동서에게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공포였죠. 저는 일단 가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내서 정신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어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저희는 시댁으로 다시 차를 돌려서 갔어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가족에게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일단 예전에 주머니에 숨겨뒀던 그 명함을 가족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죠. 사실 저 동서가 좋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전 이게 사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었죠. 이 일은 쉽게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이런 걸 처음 접해서 불안했고 혹시라도 이 사실로 인해 우리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이걸 봤을 때 먼저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가족들은 제가 내민 명함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시모는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나마 지금 이 일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서방님만 의식의 끈을 잡고 제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그럼 제 아내가 모두를 속여왔다는 겁니까? 언제 이 명함을 주우신 거죠? 혹시 다른 일은 없었나요? 전 지금 아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쓸쓸한 얼굴을 하고 자신의 아내를 믿지 못하겠다는 서방님의 마음을 더 크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모든 진실을 알리지 않으면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시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동서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건 일단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저번에 근처 가게 사장님이 동서가 남동생이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정말 잘생긴 청년이라고 그 집안은 다 잘생겨서 부럽다고 저한테 그랬죠. 그때는 동서에게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진실을 따지지도 않고 먼저 가족들에게 알리면 동서가 괜한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일을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말을 꺼내보지도 못한 상태였고요. 숨기려고 숨긴 것은 아닌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가족에게 남편에게라도 상의를 해봤어야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저도 혼자서 알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저도 쉽게 가족에게 꺼낼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너무 무거웠고 저도 남에게 가볍게라도 말을 꺼내기 힘들었죠. 그런 제 사정을 다 안다는 듯이 남편은 옆에서 저를 달래주었고요. 그런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던 시모도 제게 말했죠. 그게 어떻게 네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니? 이때까지 내가 네 동선을 잘 보살피라 압박을 했으니 너도 쉽게 입을 열지는 못했겠지. 다 내가 평등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아이 그리고 네 동서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몰라봤던 거고. 일단 지금 이 일은 범죄니 우리 선에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 경찰과 함께 움직이기로 하자. 괜히 우리끼리 움직였다간 더 큰 일이 될 수도 있겠어. 시모는 마음을 잡았는지 굳은 표정으로 우리에게 말했고
가족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부터였어요.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이 일을 끝장내기로 한 것이. 다행이라면 모두가 그 장면을 함께 목격한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때 서방님이 했던 말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은 지금은 내 아내지만 절대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내이기 전에 약사 자격부터 뺏어야 해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악이 퍼지는 거니까요. 일단 우리가 증거를 먼저 잡읍시다. 경찰에도 우리 계획을 말해주자고요. 당연히 우리 가족은 경찰에 이미 이 일에 대해 신고를 했어요. 담당 형사님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동서의 약사 자격 박탈은 당연하다고 했죠. 그래도 자격 박탈을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때 떠오른 것이 동서의 그 명함이었습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 이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인을 동원해 약을 직접 구매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런 우리 뒤에는 경찰이 있었고요. 우리가 동서에게 받는 그 현장을 바로 덮치기로 했죠. 그래도 우리 계획에 협조해주겠다는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거니 역시나 동서가 전화를 받더군요. 도청을 하는 우리는 동서의 목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었죠. 경찰은 동서의 목소리가 맞는지 우리에게 확인을 하라 했고 가족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구매하겠다고 하니 종류와 가격, 장소를 불러주며 마지막으로 시간을 이야기하더군요. 알겠다고 통화를 끊은 다음에 약속 장소에서 동서를 기다렸어요. 동서는 불륜 행각이 들통났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만에 목덜미가 잡히게 됐죠. 경찰 조사에서 우리 가족은 엄청난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동서의 자백은 참으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 정도였죠.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꾸 내 곁에 떠나려고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곁을 떠날 수 없게 말이에요. 하지만 이 남자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좀 벌고 싶었어요. 이런 코딱지만한 약국 운영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었겠어요. 간에 기별도 안 가지. 그래서 내가 명함도 따로 만들었죠. 이런 거 해주는 곳도 다 따로 있더라고요. 세상 참 별거 없지 않아요? 경찰 다 그거 있어봤자더라고요. 결국 난 이렇게 잡혔지만 가만히만 있었으면 내가 가족에게도 한몫 단단히 챙겨줬을 텐데.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야. 지금까지 모은 돈만 해도 얼만데 정말 멍청하게. 경찰 조사에서 나온 바로는 동서가 술술 부른 이 모든 말들이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연애할 때 돈이 필요하니 현금을 구할 겸 따로 취급까지 하고 있었던 거고요. 젊은 남자의 신원도 금방 밝혀졌습니다. 동서는 그 남자를 만난 곳이 술집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 가져도 되는 남자였어요. 바에 다니면 그런 의미 아닌가요? 내가 돈을 줬으니 걔들은 나한테 자기 인생을 바쳐야죠. 당연한 논리인데 그걸 왜 이해를 못하죠? 우리 가족은 동서가 그런 곳을 다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는데 동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서비스업이라는 듯이 말을 꺼냈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는 고작 25밖에 안 된 어린 남자였어요. 그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게 동서였으니까요. 동서는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겁니다. 절대 이런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될 위험한 재주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2달 뒤 동서, 아니 앞뒤가 다른 그 무서운 여자는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의 동서는 아주 태연한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그날 우리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입을 모아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판사님, 저희 선처 바라지 않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은 우리 가족이지만 절대 저런 사람은 사회에서 생활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도 도덕이라는 말을 알고
때로는 가볍게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살던 한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밟아 뭉갠 사람이에요. 저 여자한테는 자신이 지은 죄만큼 벌을 줘야만 합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저 여자를 봐주지 마세요. 라고요. 우리 가족은 절대 동서라는 여자를 봐주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죄, 연관도 없는 한 남자의 인생을 망하게 한 죄, 그리고 동서에게 옳지 못한 경로로 처방 없이 구매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친 죄값 모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판사도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동서, 아니 그 여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든 말든 그저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이쯤 되니 솔직히 그 여자가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더군요. 정말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죠. 시댁에서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던, 가족에게 정말 상냥했던 우리가 아는 동서는 이미 죽고 없는 것만 같았어요. 마치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요. 그날 이후 시모는 처음으로 저를 푸근하게 안아줬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네 너한테 정말 큰 잘못을 했어. 그놈의 돈이 뭐라고. 돈에 약사라는 그 번듯한 명함 하나에 진실한 가족을 보지 못했던 것만 같구나. 내가 우리를 속인 그 사기꾼 같은 여자를 상전처럼 모시고 살았어. 내게 너무 미안하다. 그때 네가 우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정말 네가 우리 집의 며느리라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저를 안아주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시모.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침울해하는 시모를 달래줄 수밖에 없었죠. 저도 시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돋보이는 세상인데 그걸 평등하게 볼 수 있겠나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눈에 띄는 법이니 더 잘해주게 되고 눈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잘못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동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하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한 단계에서 미리 가족에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씩씩하게 괜찮다고 말하는 제 모습에 또 코가 시큰거렸는지 시모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있어서 정말 고맙다며 또다시 앞의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우리가 정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남편도 이전과 달리 조금 더 가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서방님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니까요. 다른 가족은 모두 한 발자국씩 멀어져 있지만 서방님만큼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는 사람이 본인을 배신한 셈이니까요. 그래도 가족 모두가 서방님께 좋은 사람을 찾아주자 나서고 있어요. 이제는 이전과 달리 사람 한 명을 보더라도 다 같이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은 가족 모두가 서로 의논하고 있고요. 이는 비단 서방님이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관계가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지금 시댁과의 관계가 매우 흡족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남편도 저를 든든해하고 은근히 저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깨가 무겁지만 저를 믿어주니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리고 아마 갑자기 저처럼 주변 인물의 죄로 큰 곤욕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사람 때문에 곤란을 겪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가족이 뭉쳐 잘 헤쳐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없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하시며 늘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